70년대입니다. 이게 참 70년대의 모순이고 지금 사실은 이 70년대 모순의 종말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왜냐면 이 70년대가 만들어놨던 신화가 97년 IMF를 통해서 부활이 됐고 그 부활 속에서 여전히 많은 기성세대들이 봐라.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흠이 많아도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추앙해야 되고 광화문동산에 그의 어떤 동상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박정희 신화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워낙 분위기가 지금 하야 분위기가 세니까 이렇지만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여전히 이제 이쪽 진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 하더라도 산업화 누가 이러냐라든지 똑같은 논리를 다시 좀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세기말 현상은 아니고 어떤 한 시대말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말 현상이 확실하게 해체가 돼서 좀 다음 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970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역설적인 해고 극단적인 상징적인 해예요. 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죠. 지금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개통이 됐죠.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당시 경부고속도로 놓을 적에 김영삼하고 김대중 다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런 어떤 예지력? 이건 약간 최태민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지혜로움으로 밀어붙여서 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또 역사 왜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속도로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던 그날 기공식 당일날 이제 테이프 끊고 차 4대가 달려요. 쭉 이제 차 놨다고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달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탔던 차를 제외하고 다 차들이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동차에 제대로 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대동맹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그 과정상의 무모함들에 대한 김영삼이나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비판이라는 건 상당히 유효했던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함으로 이제는 가야지 언제나 이런 식의 발언 어찌됐건 이 말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고입을 이렇게 차삭 때려주면서 고입 좀 닥치세요 이렇게 좀 딱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말이 너무너무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70년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해죠. 지금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새마을운동 깃발 되게 많이 돌죠. 자살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농촌 근대화 과정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시멘트는 되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시멘트 생산 과잉 문제가 있었고요. 이때는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과잉 생산됐던 시멘트를 이제 끌어와서 무상, 그러니까 국가가 쉽게 말하면 사서 무상으로 농촌에 뿌렸죠. 그래서 농촌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시멘트를 농민들이 이제 무료 노동력이죠. 자기들이 아는 시간에 시간 내서 와서 그 시멘트를 길을 닦고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골의 농가가 초가집이었다고 하거든요. 다 걷어내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양옥집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농촌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 주요 고속도로 말고 이렇게 구석구석 동리동리 길을 들어갈 때 보면 다 시멘트 길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에서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한 변화들은 있었죠. 이때 농촌의 문제가. 또 실제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농촌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뭐 해결이 됐다,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힘들고 좀 이중적인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70년이 바로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나는 해예요.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2000년 이전,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태일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태일 분신사건이 영화가 됐던 게 아마 95년에서 97년 사이예요. 그 기억나시죠? 홍경인 씨가 이렇게 몸에 끼얹고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었을 때 그 전태일 그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하여튼 95년에서 97년 사이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는 약간 들흥행했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이문열의 어떤 그 4.19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 엄석대 그것도 홍경인과 최민식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 조세희의 난소공 같은 것들이 이제 수능 문제로 막 나오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전태일이 학교 교과에서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2004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근현대사라고 하는 사회탐구의 국사책 외에 별도의 선택 과목으로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나오면서 전태일 이야기가 교과서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게 2004년이에요. 그래서 그 근현대사 교과가 2012년인가까지 아마 쓰였을 거예요.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 딱 쓰였는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졌었던 게 80년대 때는 대학생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그 대학 내에서 이제 교육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급진적 교육이 가능했고 그때는 기독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숫자더라도 뭐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단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7, 80년대 때는 이 서클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어떤 자생적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적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그런 급진주의 학생운동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만 공교육이 이걸 수용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전태일 같은 게 수능에 보기로 나오고 내신에선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전태일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원래 되게 순진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탄원서 편지도 쓰고 그게 옛날에는 시험 문제로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제발 우리의 처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게 시험 문제로 인용이 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가면 지금도 동상 있겠죠. 이명박 때에서 청계천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포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동상을 하나 세웠었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태일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를 알렸던 신호탄이죠. 그리고 최초의 노동자 분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노동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됐던 첫 번째 아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70년은 아주 이중적이죠.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있는 좀 중요한 도약을 하고 있었던 시작점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산업사회가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전노동, 저임금, 저고가 상황에서 아주 모순적인 좀 흐름을 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72년에 이제 유신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화학공업이 본격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국판 모순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학술 용어로는 합의독재란 말이 있어요. 합의독재. 이게 학술 용어예요. 그러니까 합의독재.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재를 할게. 대신에 너네들 배를 불려줄 테니까 너네들은 나의 독재를 받아들여. 딱 이거예요. 72년에 유신헌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켰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압도적 지지율을 통해서 이걸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중화학공업 발전 과정 속에서 1차 석유 파동이 나면서 심각한 위기로 들어갈 뻔했으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동특수죠. 중동특수. 그래서 중동 진출을 통해서 현대라든지 어떤 이런 재벌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1차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집권 명분이 없었고 실제로 삼선기업 때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고 유신까지 갔었기 때문에 외부적 체제로는 굉장히 견고했지만 내부적 체제로는 굉장히 점점 이제 극단의 모습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4년간을 비추어 생각하시면 이때가 어떤 위기일 좀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나날이 점점점 권력은 강고해지고 그 권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뭐라더라 어떤 수단을 잃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경색되어 가고 마모되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사건,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중에 하나인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세계 사법 역사에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을 용공주장 만든 건 기본이고요. 소위 말하는 정찰제 판결이라고 이거죠.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뭐 징역 20년 이렇게 구형을 하면 판사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보통 구형보다 낮은 정량으로 이렇게 형을 매기게 되거든요. 거의 관례예요. 관례인데 문제 뭐냐면 정찰제 판결이라고 검사가 구형한 그 액수 그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억지스럽게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정찰제 판결을 하고 이때 사형수가 8명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 사형수들을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거의 뭐 바로 처형을 시켜버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형 판결이 났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어떤 방식을 해도 뭐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금같이 뭔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74년이면 유신의 전성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용공주작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때 소수의 막 종교인들 혹은 외국인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막 도와줬지만 이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세를 조금도 뒤집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아내들이 그러면 내 남편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그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이미 사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이때 그 어떤 사형수의 아내가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우연히 다른 역사 자료를 읽다가 보고 혼자 펑펑 울었었어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 보낼 수 있는, 내 남편이 죽는데 그 마지막 보낼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의 권리까지도 뺏어간, 그걸 막 분노하기보다는 담담히 써내려간 글인데 제가 보고 너무너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 이때 억울하게 죽었던 죽음만을 기억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 가족에서 누가 빨갱이로 찍혀서 죽었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때는 진짜 어땠겠어요. 동네에서 누구의 아빠가 빨갱이다 하면 그 집안 사람들 그 동네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 유가족 중에 한 기억 증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애가 아직 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나가면 놀다가 밤늦게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 해서 나가보면 동네 마을 애들이 이 새끼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철사를 갖고 와서 전봇대에다가 애를 묶어놓고 사형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멩이 같은 거 던지면서 빨갱이 아들 막 죽여둔다고 막 돌을 던져.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열받아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애가 안 와요. 가보니까 동네 또 애들이 빨갱이 새끼 애라고 하면서 이 쇠줄로 철사줄로 이렇게 목을 묶어서 개처럼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마을을 삭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동네에서 안 되니까 가족이 또 단대로 도망가고. 근데 알지만 이때 좀 조금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 알지만 한 번 딱 찍히면 이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끊임없이 내사과 형사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았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 몰아서 죽였다라는 것도 극악스러운 건데, 그 가족의 유가족들을 그 시대의 반공적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또 한 번 정죄하고, 그다음 내사과 형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뭐 취업도 못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취직하면 그 회사에 연락처 넣어서 저 새끼 빨갱이 이력 갖고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뭐 이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인생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때 격렬하게 박정희랑 싸웠던 게 장준하잖아요. 근데 장준하의 아들 같은 경우도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를 갖지 못하거든요. 장준하 선생님이 굉장히 외모가 좋아서 장준하 선생님 아들도 굉장히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근데 심지어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자. 외국도 못 나가요. 왜냐면 여건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기 딱 거의 있기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외국도 못 나가고 국내에서 취직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 삶.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노하우가, 소위 말하는 감시국가로서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난 10년간의 대선 과정 속에서 맨날 논란됐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국정원 뭐 댓글 사건이,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사이버적인 감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78년에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집니다. 경제로 흥했던 나라, 그러니까 경제로 흥했던 독재자가 경제로 망하게 되는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석유파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이때가 단순하게 석유파동이 일어나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7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박정희 경제 정책에는 상당히 다양한 모순들이 생기게 돼요. 뭐 이렇게 지나친 중첩 투자들도 문제가 많았고요. 재벌들에 의한 해이한 경영 같은 것들도 다 이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유경수 여사가 죽은 이후부터 박정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 타락, 뭐 유명한 얘기들이잖아요. 텔레비 보다가 CF에 예쁜 여자 연예인 나오면 하면 그 다음날 뭐 술자리에 그 여자 딱 와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건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장 추잡스러운 모습들, 또 아마 요 시점에 이제 태민 오빠가 이제 또 누구 한 명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막 세뇌하고 했던 게 딱 요 시점인 것 같은데, 요 시점에 또 급속도로 이 정권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79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YH 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 11.6 사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H 사건은 이제 YH 무역 상사예요. 멀지 않아요. 지금 어디냐? 면목 3동, 내가 면목동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면목동, 저기 중랑구 면목동에
녹색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기독병원이었었어요. 거기 그 니은자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게 YH 상가 건물인데 YH 상사가 되게 잘 됐어요. 장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원단 회사였는데 되게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자진 폐업을 하고 여공들한테 월급을 안 주고 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황당한 거죠. 안 돼서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냥 잘 되니까 많이 벌고 뺑딱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열받으니까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야당 당사였던 신민당에 가서 거기서 농성을 했었죠. 그 경찰이 쳐들어와가지고 신민당 당사에 쳐들어와서 그 신민당 당사에 있었던 국회의원, 기자, 여공들을 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칭까지 도망갔었던 YH 여공 중에 한 명이었던 김경숙이라는 여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려요. 바깥에. 그래서 그 여자가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그때 보도는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사고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해 보건데 열받으니까 가장 저항적이었던 한 여성을 본보기로 던져서 물론 우발적이긴 했겠죠. 어쨌든 던져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되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 굉장히 또 하나의 큰 힘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야당에서 김영삼이 선명야당 노선을 외치면서 강력한 투쟁을 또 벌일 때였었죠. 내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신민당이나 야당 내에서의 유진산이나 이철수 등으로 대표가 되는 정부 여당에 이렇게 좀 타협적인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김영삼 이때 이제 이 당시는 김대중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하다가 문재인 팀에서 일하는 어떤 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되면 뉴욕타임즈 같은 데 가서 인터뷰해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막 이렇게도 막 얘기했는데 왜냐면 효과라는 게 있고 시그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 총재가 그 당시 뉴욕타임즈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모욕적이다라고 생각이 그걸 하면서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최초이자 최후의 의원직 제명 사건이에요. 이때 김영삼 의원직 제명당하면서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 박정희 너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화제도 됐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재규 요즘은 막 의사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3개월 만에 3개월도 안 됐죠.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꼭 복원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주제가 하나 있냐면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분리가 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게 이상한 뭐라고 하죠? 이상한 심리적인 탈출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박정희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전두환을 싫어해요. 전두환을 되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배설구예요. 박정희가 진주에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욕을 다 전두환한테 쓸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전두환은 인기가 없으니까. 전두환이 해먹은 거 다 아는 얘기고 전두환 자체가 굉장히 비호감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 보면 박정희는 좀 흠이 있지만 중요한 일을 하신 선구자고 전두환은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두환 정권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박정희가 20년간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끊임없이 정치군인을 양성했고 그 정치군인의 수장으로서 전두환이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자적 시선에서는 박정희가 죽었었을 때 민주화가 왔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박정희가 죽었을 때는 내부자적 시선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그 다음 쿠데타를 통해서 또 다른 군부 지도자가 정권을 차지한다라는 건 필연적인 논리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다음에 차를 타고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군본부로 가잖아요. 거기 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자하기를 만약에 김재규가 그때 육군본부로 가지 않고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이렇게 돼서 군부와 중앙정보부가 대치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여간 중요한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유산 하나가 남아있었고 그게 결국 전두환 정권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연속성을 우리가 좀 간과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죠. 경제를 발전시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가죠. 이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쭉 써놓긴 써놨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자녀들하고는 잘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5.18 광주 잘 몰라요, 학생들. 이것도 사실은 박근혜 정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에 막 나왔었어요. 수능에 나왔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까지는 민주항쟁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아니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런 민주항쟁도 시험에서 점점 안 나오긴 형편인데, 80년에 소위 말하는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87년 6월항쟁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녀들과 재밌는 이야기들, 좀 진솔한 얘기들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스토리대로 가지 않거든요.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12.12 사태가 있었고 80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요때 이 소위 말하는 서울역 회군할 때 그때 막 대학생들이 유시민, 심상정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드셨지만, 그리고 5.17 쿠데타 5월 17일 날 비상겸 전국 확대를 하면서 드디어 11월부터 시작돼서 6개월간 진행됐었던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가 완성이 되고, 이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민주항쟁의 잔혹한 진압 과정 속에서 시민군이 만들어졌고, 이건 정말 특별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군대가 투입이 돼서 시민들을 쏴 죽여서 권력을 잡은 사례는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쿠데타라는 거, 그러니까 그쵸, 이거밖에 없죠. 4.19 혁명 당시엔 경찰이 발포를 했었기 때문에 군이 쏜 건 아니고, 5.16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 사실 뭐 군대 내의 충돌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시민과의 충돌은 아니었었죠. 근데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뭐 영화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가 이제 모범 텍스트인데, 과장된 측면도 있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덜 과장된 측면도 있고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적 메시지를 좀 충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적인 순간들이 있으니까 뭐에 딱 맞춰서 이렇게 집총을 쫙 쏘고 이런 모양이 있지만, 실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전 진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눈물로 그냥 나의 면죄부를 스스로 삼고 싶진 않아서 그런 거 보면서 잘 눈물 안 흘리는데, 한편에서는 영화화 시켜서 약간 원래 사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통짜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진압 과정이라는 게 정말 훨씬 더 잔혹했던 얘기들도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 이날 신혼 부부예요. 둘이 결혼식 하신 거였거든요. 둘이 결혼해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경군이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두드려 팬 다음에 패서 피 여기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을 외신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죽음과 너무나 많은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그중에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좀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너무 그리고 당시 필름이나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알지만, 빨개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 이렇게 막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면 목욕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막 하고 이런 행동까지 했었으니까. 그 외에도 뭐 잔혹한 사례를 얘기하면 그건 정말 끝도 없어요. 막 이렇게 시민들 잡아놓고 칼 같은 걸 이렇게 커터칼로 장난치는 걸로 실절하다 뭐 사람 찔른다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담배빵 같은 걸로 눈알 2개 만들어줄게 하면서 눈알을 지진다라든지 이런 극단적 사례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광주 여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여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영화 화려한 육아에 그 이효원이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방송하잖아요. 막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 여자 성함이 갑자기 안 나는 전옥준과 그 여성분의 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수기 읽어보면 그 여성이 나중에 잡혀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만큼 이 독재 정권이 집요하고 잔혹하게 민주인사 혹은 민주인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냥 으쌰해서 들고 일어났었던 시민들을 향한 집요한 보복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되게 참 잘 느낄 수 있어요. 전옥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성함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헌법을 뜯어고치게 되는 거죠.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제. 그래서 그 장충체육관에서 박수 받고 또 대통령 됐고, 두 번 같은 한 번 7년 단임제. 원래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었죠. 상황 노릇 하려다가 노태우가 배신 때리면서 못하게 된 거고요. 억압정책으로 삼천교육대. 저는 어렸을 때 삼천교육대 되게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설치해서 한번 싹 쓸어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리 잡아간다. 이 발상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엄한 사람들 잡아가서 괴롭혔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 남는 게 강창성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중에 국회의원 됐던 사람인데, 강창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죠? 그 전두환이 중령일 때 별 3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었고, 박정희 정권의 군부 핵심 관계자인데, 너무 전두환이 정치군인처럼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창성이가 이 전두환을 불러다가 수사도 했고, 너 이런 식으로 군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압박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중동 특수죠, 중동 특수. 그래서 중동 진출을 통해서 현대라든지 어떤 이런 재벌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1차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집권 명분이 없었고 실제로 삼선기화 때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고 유신까지 갔었기 때문에 외부적 체제로는 굉장히 견고했지만 내부적 체제로는 굉장히 점점 이제 극단의 모습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4년간을 비추어 생각하시면 이때가 어떤 위기일지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나날이 점점점 권력은 강고해지고 그 권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뭐더라 어떤 수단을 잃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경색되어 가고 마모되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사건,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중에 하나인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세계 사법 역사의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을 용공주작 만든 건 기본이고요. 소위 말하는 정찰제 판결이라고 이거죠.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뭐 징역 20년 이렇게 구형을 하면 판사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보통 구형보다 낮은 정량으로 이렇게 형을 매기게 되거든요. 거의 관례예요. 관례인데 문제 뭐냐면 정찰제 판결이라고 검사가 구형한 그 액수 그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억지스럽게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정찰제 판결을 하고 이때 사형수가 8명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 사형수들을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거의 뭐 바로 처형을 시켜버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형 판결이 났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어떤 방식을 해도 뭐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금같이 뭔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74년이면 유신의 전성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용공주작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때 소수의 막 종교인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동차에 제대로 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먼저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대동맹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그 과정상의 무모함들에 대한 김영삼이나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비판이라는 건 상당히 유효했던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함으로 이제는 가야지 언제나 이런 식의 발언, 어찌됐건 이 말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고입을 이렇게 차삭 때려주면서 고입 좀 닥치세요 이렇게 좀 딱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말이 너무너무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요 70년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해죠. 지금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새마을운동 깃발 되게 많이 돌죠. 자살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농촌 근대화 과정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시멘트는 되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시멘트 생산 과잉 문제가 있었고요. 이때는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과잉 생산됐던 시멘트를 이제 끌어와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쉽게 말하면 사서 무상으로 농촌에 뿌렸죠. 그래서 농촌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시멘트를 농민들이 이제 무료 노동력이죠. 자기들이 나는 시간에 시간 내서 와서 그 시멘트를 길을 닦고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골의 농가가 초가집이었다고 하거든요. 다 걷어내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양옥집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농촌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 주요 고속도로 말고 이렇게 구석구석 동리동이 길을 들어갈 때 보면 다 시멘트 길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에서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한 변화들은 있었죠. 이때 농촌의 문제가. 또 실제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농촌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뭐 해결이 됐다,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힘들고 좀 이중적인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70년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는 해예요.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2000년 70년대입니다. 이게 참 70년대의 모순이고
지금 사실은 이 70년대 모순의 종말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왜냐면 이 70년대가 만들어놨던 신화가 97년 IMF를 통해서 부활이 됐고, 그 부활 속에서 여전히 많은 기성세대들이 봐라, 아무리 박정희 정권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흠이 많아도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추앙해야 되고, 광화문 동산에 그의 어떤 동상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박정희 신화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워낙 분위기가 지금 하야 분위기가 세니까 이렇지만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여전히 이제 이쪽 진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제 다 하더라도 산업화 누가 이러냐라든지 똑같은 논리를 사실 좀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세기말 현상은 아니고 어떤 한 시대말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말 현상이 확실하게 해체가 돼서 좀 다음 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970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역설적인 해고 극단적인 상징적인 해예요. 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죠. 지금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개통이 됐죠.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당시 경부고속도로 놓을 적에 김영삼하고 김대중 다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예지력? 이건 약간 최태민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지혜로움으로 밀어붙여서 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역사 왜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속도로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던 그날 기공식 당일날 이제 테이프 끊고 차 4대가 달려요. 쭉 이제 차 놨다고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달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탔던 차를 제외하고 다 차들이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이전,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태일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태일 부인 사건이 영화가 됐던 게 아마 95년에서 97년 사이에요. 그 기억나시죠? 홍경인 씨가 이렇게 몸에 끼얹고,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었을 때 그 전태일 그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하여튼 95년에서 97년 사이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영화는 약간 들흥행했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이문열의 어떤 4.19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 엄석대, 그것도 홍경인과 최민식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 조세희의 난소공 같은 것들이 이제 수능 문제로 막 나오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전태일이 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2004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근현대사라고 하는 사회탐구의 국사책 외에 별도의 선택 과목으로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나오면서 전태일 이야기가 교과서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게 2004년이에요. 그래서 그 근현대사 교과가 2012년인가까지 아마 쓰였을 거예요.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 딱 쓰였는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졌었던 게, 80년대 때는 대학생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그 대학 내에서 이제 교육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급진적 교육이 가능했고, 그때는 기독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숫자더라도 뭐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단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7, 80년대 때는 이 서클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어떤 자생적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적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그런 급진주의 학생운동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만 공교육이 이걸 수용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전태일 같은 게 수능에 보기로 나오고 내신에선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전태일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원래 되게 순진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탄원서 편지도 쓰고, 그게 옛날에는 시험 문제로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제발 우리의 처지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게 시험 문제로 인용이 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가면 지금도 동상 있겠죠. 이명박 때 청계천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포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동상을 하나 세웠었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태일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를 알렸던 신호탄이죠. 그리고 최초의 노동자 분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노동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됐던 첫 번째 아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70년은 아주 이중적이죠.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있는, 좀 중요한 도약을 하고 있었던 시작점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산업사회가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전노동, 저임금, 저고가 상황에서 아주 모순적인 좀 흐름을 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72년에 이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화학공업이 본격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국판 모순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학술 용어로는 합의독재란 말이 있어요. 합의독재. 이게 학술 용어예요. 그러니까 합의독재.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재를 할게. 대신에 너네들 배를 불려줄 테니까 너네들은 나의 독재를 받아들여. 딱 이거예요. 72년에 유신헌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켰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압도적 지지율을 통해서 이걸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중화학공업 발전 과정 속에서 1차 석유파동이 나면서 심각한 위기로 들어갈 뻔했으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